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커피 한잔 하기 정말 힘드네요. 여기, 어제 여기 술자리를 다 치우고 커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저녁 겸 술자리는 두 팀이 왔습니다. 괴산에서 절임 배추를 전문으로 경영을 해서 매년 수억, 억대 또는 수억을 버는 절임 배추, 그러니까 국산 배추, 절임 배추 전문 가공 판매 업체죠. 거기 대표 부부가 괴산에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이제 그림을 사고 싶어서 오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 관연한 딸이 28살 된 딸이 대학 조속과를 나와서 대학 강의를 다니면서 대학 강의를 여러 곳 다닌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교수들한테 인정을 받았던 얘기거든요. 약 240, 250 정도를 벌고 있는데 고민이 많다. 이제 이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조언을 했는데, 당연히 고민이 많은 나이고 그 고민을 앞으로 뭐 한 20년 더 할 각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아니면은 이제 저도 이제 조각 작품을 할 거기 때문에 특히 환경 조각을 할 건데, 아니면 제 회사에 취직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세종대에 교수하고 있는, 아마 걔가 정재호 교수일 텐데, 그 친구가 나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자기 그림 고민하기도 바쁜데 학생들 그림을 20명이나 고민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일찍이 선진국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아카데미에 근무하는 교수직으로, 전문직으로 보고, 아무도 안 가르치고 자기 그림만 고민하는 사람을 아티스트, 작가다,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잠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면은 실력이 좋을 것이다 라고 믿는 그런 풍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깨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역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고민들이,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작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전업 작가보다는 열심히 안 하는구나. 이게 알려졌고, 또 문제는 전업 작가는 이제 작품을 팔아서 그 재료비를 다시 얻어야 되고, 또 다시 작업해야 되고, 또 팔아야 되고, 이 어떤 자기 작품으로만 이걸 돌려야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들은 거기서 월급이 나오니까 월급으로 그걸 돌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어느덧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51세가 되다 보니까, 잘 나갔던 제 주변의 선배들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고, 이미 친한 선배들 중에서 이미 은퇴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작품으로 그 동력을 가져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월급이 줄어들거나 끊어진다라는 것. 아직 자기는 몸은 청춘인데 은퇴를 해야 되는 거죠, 교수직에서. 그때 자기 작품으로 돈을 만드는 뭐라 그러지? 그 시스템, 또는 어떤 그런 마음 같은 거, 저처럼 이렇게 제 그림을 사주는 팬들을 확보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사실 학부모들이 그림을 사주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제 준뇌물 성격에 있는 그런 매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제 교수들은 자기 작품이 너무 막
기가 막히기 때문에 이 학부모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산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 학생의 고민, 그 28살 먹은 조선과 나온 사람의 고민도 그거예요. 애들을 가르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제 그림을 어떻게 발전시킬까만 고민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남의 그림을 어떻게 내가 손보고 코치하고 컨설팅 할까? 안 되는 거죠. 히딩크하고 저기 박항서 감독이 선수 시절에는 B급, C급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찰을 많이 한 거죠, 관찰을. 직접 선수로 뛴 게 아니라 관찰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유능한 감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미술계로 따지자면 이제 유능한 교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정말 이렇게 잘 뛰었던 사람을 감독을 시키면 잘 못하잖아요. 자기는 자기 잘하는 거에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 관찰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 축구 선수하고 화가를 비교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축구 선수는 이제 나이 들면 감독을 해야 되지만 사실 화가는 나이 들수록 화가를 해야 되는, 이제 그 나이로 따지면은 감독할 나이에 진짜 화가가 되는 게 이제 화가 쪽이니까 좀 비유는 안 맞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아실 거예요. 직접 자기가 뛰는 사람은 사실 남을 관찰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 그림에만 몰입하기도 바쁘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중앙비엔날레 거기서 대상을 받았을 때 일란 선생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네요. 남의 그림 볼 시간도 없어 이제. 네 그림 하기도 바빠.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대상 받았을 때. 또 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 화실음주 이것도 우리 그 첩의 삼촌 문창수 화백이 자기가 이제 한 10몇 년 전에 화실음주를 금지했다는 거예요. 자, 화실에서 술을 먹게 되면 그 다음날 치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람들이 취해서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난장판을 했는지를 까먹어버려. 까먹어버리고 화가가 그걸 남아서 다 치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화실 내에서 조리도 안 하고 술도 금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림 상담도 해야 되고 또 화실 알바가 와서 치우고 뭐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접대를 해야 돼. 지금 어제 같은 상황도 지금 그 정미소 물청소를 했는데 시골에서 이제 그 아는 형님이 와서 도와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제 접대 차원에 근데 여기서 먹는 게 또 더 싸잖아요. 그래서 남은 음식도 있고 하니까 그 형의 철학과 저의 철학이 냉장고에 남은 음식을 남기지 말자거든요. 이거는 철학의 문제예요. 지구 환경에 대한 그래서 냉장고 이렇게 음식으로 꽉 차 있는 거, 냉동실 이렇게 차 있는 거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생활 스트레스,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는 생활 스트레스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도 제가 집에 잘 안 가거든요.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되게 뭐 너무너무 거슬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안 보는 게 답이다라는 거죠. 안 보는 게 답이다. 신경을 안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사서 먹어야 돼요. 먹고 딱 나오면은 치우는 거는 그 가게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식당 주방 요리사를 구해야죠. 이제 나중에 직원도 그 천평하실 직원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요리 잘하시는 분을 구해서 이제 사내 식당을 운영을 해야죠. 그렇게 돌아가면 될 겁니다. 또 이제 정관 회의가 이제 내일인데 오늘이네.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창조화력발전소 주식회사 창발 줄이자면 주창발이네요. 예, 창발 회사를 이제 만드는데 설립을 해서 이제 정관이 거의 완성이 됐는데 이틀간 이제 고민을 했고 기본적으로 환단고기에 나오는 제가 한때 환빠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단군 신화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아무튼 거기에 나오는 그 홍익인간 정신 뭐 그걸 기본으로 깔고 있죠. 그런데 홍익인간보다 원래 먼저 나왔던 이야기가 홍익재물이에요. 홍익재물. 그 환단고기에 공부하다가 발견한 문구인데 원래 굉장히 생태적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조상들은 자연과 사람이, 이 지구 환경과 사람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홍익재물을 생각을 했다. 만물을 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을 벗어나서 만물을 이롭게 한다. 제가 동물권하고 식물권, 광물권, 광물에도 권리가 있다. 돌멩이에도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그 홍익재물 사상에서 이제 아주 오랫동안 영향을 제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관에는, 우리 회사의 정관에는 회사니까 경제가 들어가죠. 그 경제라는 건 경세재민이 있잖아요. 그 재민이라는 게 이제 그 재라는 게 건널재이기도 하고 구제할재이기도 한데 저는 건널재 쪽이 더 의미를 두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거대한 전환기, 저는 선사시대 이후의 전환기라고 보거든요. 인공지능 시대가.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함께 건너가자라는 겁니다. 그 경제예요. 잘 경영해서 함께 건너가자죠. 잘 넘어가자. 그게 경제죠. 원래 뜻이죠. 경세재민의. 그 경제하고 경세재민하고 홍익재물을 결합을 했어요. 3층에서도 공사하네. 잠깐만. 네. 층간소음의 문제 참 심각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망치질 하는 시간이 6시 35분이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새벽 6시 35분에 망치질 하면 아휴, 참나. 정말, 아니, 39분이네. 6시 39분이에요. 시계가 조금, 아무튼, 홍익재물하고 경세재민을 합쳐서, 홍익경영인데, 이거를 한 글자로 줄이니까 홍제가 돼요. 넓게 구제한다 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건너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게 홍제죠. 건널제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어떤 그 유토피아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건너가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홍제 경영이란 말을 또 만들어 봤는데 그 황제 경영 아니고 홍제 경영인데 또는 제가 하는 경영은 또 횡재 경영일 수도 있어요. 횡재가 아주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왜냐면 이제 제 그림이 전 세계 갑부들 그리고 컬렉터들의 눈에 띌 때마다 그 사람들은 제 그림을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날 거기 때문에 간간히 굉장한 이제 횡재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만. 그래서 홍제 경영이다. 홍익재물 사상하고 홍익재물이 더 먼저 시작했고 그 이후에 나온 게 경세재민인데, 근데 경세재민이라는 것은 이제 그 민이 들어가는데 예전에 그 호모 라피엔스라는 그 책을 보면은 그 저자 이름 까먹었는데 우리가 너무 인간 중심주의에 빠져 있다. 인간들이. 그래서 생태를 놓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매트릭스란 영화에서 그 우두머리 요원이 모피어스에게 흑인 잡혔던 모피어스에게 했던 얘기죠. 니네 인간들은 역병이야. 너네들이 휩쓸고 지나가면 지구가 다 망가져.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나친 인간주의를 벗어나서, 그래서 저는 홍익인간이라는 말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인간주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에서 그 사이 간자를 우주와 인간 사이, 환경과 인간 사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이란 말에는 우리가 생태, 환경을 생각하는
생태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다. 인간이란 말에는 그 사상이 들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의미로 인간을 쓰기 때문에 그 간에서 생태적인 뜻을 읽어낸다라는 것은 되게 쉽지가 않고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홍익 인간보다는 저는 홍익 재물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의 그 경영 방침은 홍제 경영이다. 그러니까 널리 함께 건너가자는 그런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자는 그런 경영이다. 그래서 이제 회사 이름 자체가 창조력과 조화력을 하는 건데 창조력이라는 것은 개인의 창조력이고 조화력이라는 것은 전체 집단의 조화력이겠죠. 그래서 회사의 모든 수익은 개인의 창조력과 집단의 조화력을 드높이는데 전부 다 쓴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회사 정관에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홍제 경영이라던가 홍익재물, 경세재물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다음에 회사의 뭐 한 주가 1억이고 10만 주다 10만 주 100조 정도 제가 실은 100조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회사 규모를 왜 100조만 잡았냐면 100조 정도만 운영하고 다 쓰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100조 정도는 들 거다. 그 회사 돌리는 자금 자체가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이제 쓰기 위한 하나의 기본 단위 그게 100조다. 그래서 100조를 한 주당 1억씩 해서 10만 개의 이제 그 주식인데 그 10만 개 주식을 이제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경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정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경세재민하고 홍익재물인데 최근 사상가들 중에서 뭐 최근이라기보다는 조금 100년 이전의 사상가들인데 제가 이제 좀 감명 깊었던 사상가가 존 러스킨인데 존 러스킨은 드로잉 책을 통해서도 만났단 말이죠. 제가 존 러스킨의 드로잉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대학 교수고 이론을 가르치셨던 분인데 경제학 이런 걸 가르쳤던 분인데 스케치도 아주 잘했어요. 미술 실력이 아주 좋았죠. 존 러스킨의 그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라는 그런 책을 보면서 우리 문명에서 가장 오래 지속될 경제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문구가 나와요. 이제 그 문구는 지금 다 외우기가 좀 그렇고 아무튼 홍익인간 정신을 담은 문구예요. 그래서 그 존 러스킨도 한 10몇 년 전에 만났고 그리고 약 10년 전에 제가 그 강의를 들었던 홍기빈 지금 보니까 칼 폴라니 연구소 소장이던데 홍기빈 씨 강의를 제가 약 10년 전에 어떻게 들었느냐 그 당시에 아트 앤 스터디를 제가 구독하고 있었어요. 좀 아쉬운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아트 앤 스터디에 굉장히 많은 철학자, 미학자, 그 다음에 사상가들이 나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월 얼마씩을 받고 제가 그때 한 달에 2만 원 냈던가 3만 원 냈던가 그랬는데 1년이었나? 아무튼 얼마씩을 받고 그 동영상을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었잖아요. 했는데 그때 그 아트 앤 스터디가 그때부터 유튜브를 했더라면 지금 어마어마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유튜브를 시작하려면은 뭐냐면 이 자기 콘텐츠를 무료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저는 이제 무료로 제가 알고 있는 걸 공유하고 싶다 해서 영어 단어 외우는 것부터 올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아트 앤 스터디는 무료로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수많은 그 강사들의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회원들한테 월 또는 연 얼마씩 받고서 이제 그 강의를 오픈을 했는데
제가 유튜브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아트 앤 스터디를 한 2년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트 앤 스터디에 나왔던 그때만 진중권도 들어가 있었던가. 근데 이렇게 주로 이제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철학 강의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미학 강의를. 그래서 철학 강의, 미학 강의를 아트 앤 스터디에서 많이 듣던 중 홍기빈 씨 강의도 제가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칼 폴란이라는 이름을 까먹었지만 칼 폴라니의 경제학을 제가 이제 그때 들었죠. 그래서 제가 환단고기하고 우리 전통 경세 재민 사상, 우리 전통 사상하고 그다음에 서양 근대 사상 중에서 존 러스킨하고 칼 폴라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양대 우리 동양 전통 사상하고 존 러스킨하고 칼 폴라니가 결합된 게 우리 회사의 정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칼 폴라니의 주장 중에서 그거죠. 사람과 자연만큼은 상품화될 수 없다라는 게 기본이에요. 그게 사람과 자연은 상품화될 수 없다. 다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것까지는 시장 자본주의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람하고 자연을 거래한다라는 것은 자연을 거래하게 되면 환경이 망가지는 것이고 다 같이 공멸하는 것이고, 사람을 거래한다라는 것은 기본 정신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잘못돼 버리는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출발과 목적 자체가 자기 자신을 상품화하는, 그래 내 장기를 다 내다 팔아라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살행위죠. 일종의 인간을 상품화한다는 게 자살행위고 자연을 상품화한다는 것도 자살행위죠. 뭐 그렇다고 제가 토지를 소유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뭐 갈 사람도 아니고, 토지는 그 토지를 가장 잘 사용할 사람이 소유해야 된다. 이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 정도의 생각. 그 공리주의에서 피아노를 아주 그 성능이 좋은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있는데 이걸 누가 가져야 되느냐? 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해야 되느냐? 뭐 그 논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가장 잘 연주할 사람이 가져야 된다라는 쪽이거든요. 제가 예술가다 보니까 좀 그쪽이 더 이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그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 찾아보면 나와요. 땅도 마찬가지. 땅도 저는 피아노나 그 중세 소빙하기 때 자란 나무로 만든 그 바이올린 소리가 그렇게 좋대잖아요. 또 바이올린 논의 옛날에 했었는데 어제 이제 그 얘기도 나왔어요. 그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들도 그 뭐냐면은 그 뭐 스트라디 뭐 있잖아요. 뭐 비싼 거 막 경호원이 따라다닌다는 바이올린이 있어요. 그 바이올린 도난 당할까봐 그 바이올린을 경호하는 경호원이 파견되는. 그러니까 그 바이올린이 다른 음악가한테 가면은 그 음악가를 따라다녀요. 경호원이 음악가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바이올린을 보호를 해요. 그런 바이올린이 있어요. 대단한. 그런데 그 바이올린하고 일반 바이올린, 현대에 만들어진 바이올린을 막 분석을 한 거예요. 이제 기계로. 그랬더니 음파가 비슷해.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구분이 잘 안 가. 그래서 도대체 이게 그 바이올린이 현대 과학 기계로 이게 구분이 안 된다. 이 바이올린 소리가 뭐 더 좋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기가 어렵다. 근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 그랬어요. 이름 까먹었는데 어떤 음악 비평가인가 누군가 어떤 여성이 그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그 거액을 지불할 의사가 생긴다면 그 바이올린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꽃을 꽃이라고 부르면 꽃이 되는 거다.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 그 오래된 그 1400년대인가 1500년대인가 아무튼 그때 그 만들어진 그 바이올린을 그래 나는 10억 100억 주고 갖고 싶다. 나폴레옹 모자를 하림 회장이 샀잖아요. 70억 주고 사고 싶다. 그러면 그 모자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 가치로 볼 수 없는 교환 가치의 세계가 있단 말이죠. 그 거액을 주고. 그러니까 원래 그림이라는 것은 순수 회화라는 것은 사용 가치의 세계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교환 가치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제 그림을 1조를 주고 사겠다. 그럼 1조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제 그림이. 그 바이올린 케이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고, 저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인간이 아주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사용 가치보다는 교환 가치 쪽으로 인공지능이 넘어올 수도 있는데, 막 인공지능도 나도 이제 영혼을 갖게 되었어 하면서 인공지능이 그럴 수도 있는데, 당분간은 우리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내 영혼이 그 그림을 원한다. 그래서 나는 내 재산의 50%를 죽어서라도 그 그림을 내 벽에 걸고 감상하다가 죽고 싶다 라는 사람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에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칼폴라니를 다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용 가치하고 이제 교환 가치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 상품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브랜드는 이제 교환 가치 쪽에 들어가는 거죠. 똑같은 짝퉁인데 이제 이거는 교환 가치가 큰 거예요. 그래서 몇 배 더 비싼 거죠. 몇십 배. 짝퉁보다.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이제 그게 어떤 상품, 물건 그 안에서 이제 그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인간하고 자연은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용 가치가 됐든 교환 가치가 됐든 그 상품 가치로부터 인간과 자연은 벗어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칼폴라니의 기본 사상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간과 자연을 상품화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그 자본주의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결국에는 실패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상품화 과정이 실패하는 과정에서 1차 세계대전 전쟁이 일어나고, 마르스 같은 그런 사회주의, 좀 비인간적인 공산주의도 생겨나고, 파시즘도 생겨나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처음에 가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환경오염도 일어나고 있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것은 결국 저는 존 러스킨하고 칼 폴라니의 사상을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 그 두 사람의 사상은 우리 민족 전통의 홍익재물 사상으로 가게 될 것이다. 경세재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경세재민을 통해서 홍익재물 사상으로 결국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생태적인 원형이죠. 이 지구와 태양계의 생태적인 원형. 제가 정관에 태양계까지 들어갔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앨런 머스크가 화성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화성에 가서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태양계를 우리가 살아서 태양계를 벗어나서 이렇게 우주 여행을 할지도 모르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화성 여행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그 정관에 창조력과 조화력을 이제 두높이는데, 뭐 개인과 집단의 창조력과 조화력이죠. 근데 그 집단이나 단체, 기업, 국가, 지구, 태양계까지 제가 그 정관에 집어넣을 거예요. 왜냐면은 화성까지 인간은 가게 될 거니까. 아무튼 뭐 제가 오늘 몇 가지 얘기했죠. 정관 얘기까지 했고, 근데 정관은 이제 오늘 오후 4시에 감사, 이사진 회의를 거쳐서 문구는 거의 다 완성했는데 조금 다듬고, 어쨌든 시기를 넘으면 안 되니까 6월 중순 이전까지는 회사를 설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오늘 문구가 나오면은 제가 내일쯤 해서 정관 목적 부분, 나머지는 다른 주식회사 정관이랑 비슷할 거고, 목적 부분은 직접 이렇게 보면서 읽어드릴 건데, 정관을 여기 감사님이 존댓말로 쓰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법조문이라던가 그 회사 정관들이 대부분 반말로 돼 있는데, 한다, 뭐 언제까지 지급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뭐 그런가, 뭐
구상금 소송 같은 거 들어올 때 보면. 그런데 회사 정관을 존댓말로 만들 겁니다. 그 섬김의 정신이죠. 예. 그래서 그 정관을 읽는 사람들이 이 회사가 우리를 존중하고 있구나. 인간과 자연을 존중하는 회사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조금 더, 그건 하나의 원칙이고 철학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존댓말로 아마 낭독이 되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커피 한 잔 더 하고 이제 오늘 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준비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어제 제가 미소과실 물청소 분무기 청소만 80만 원 들었어요. 청소 업체만. 분무기로 하면서 이제 정말 그 개고생하는 장면이 또 이제 찍었는데, 최규성 후배가 찍었는데 이제 그것도 유튜브에 곧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